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읽어주는 남자의 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법 문제에서 오답률이 1등, 3등이 나왔던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물론 문법 문제에서 항상 오답률 탑5 안에 드는 문제가 나왔는데 2개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평가원의 의도에 걸려서 오답이 많았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평가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문법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풀어야 평가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부터 12번. 이제 항상 나오는 패턴이죠. 글 지문을 주고 두 문제를 푸는 문제. 이 문제에는 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지문을 읽고 문법적 지식을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지식을 확인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가 전혀 필요 없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윗글에서 일치하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고요.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패턴으로 항상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1번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치 불일치형 문제, 12번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읽고 난 다음에 이해를 통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문제였습니다. 11번에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면 중세국어의 에 앞에는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현대국어의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에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중세국어의 예는 의와 달리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걸 봐서 이번 글은 뭐다? 에나 에서에 관련된 글이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고 가면 훨씬 더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겠죠.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두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는 서울에서 혹은 서울에 산다. 이 둘 다 된다는 거죠. 2번, 명수는 방에 공부를 하고 있다. 방에서는 되지만 방에는 안 된다. 3번,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런 예문을 주고 있습니다. 1에서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3에서는 에서를 주격조사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답을 주겠죠. 그거에 대한.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아하,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2에서 방해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라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하, 그래서 지점에는 에를 쓰고 공간에서는 에서를 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그럼 이제 중세국어로 간다는 거겠죠.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인 예, 의와 이시다의 활용명인 이셔가 결합된 날들이 줄어서 에서, 에셔, 의셔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데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의 어떤 공간 속의 의미를 전제한다. 이 이셔라는 말이 이시다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군요. 따라서 에서, 에셔, 예셔, 의셔 앞에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아하, 지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둬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에의 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의가 현대국어의 예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하. 의가 에에서 둘 다 쓰일 수 있었다. 현대국어의 지점, 에서 공간 전부 다 쓰일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또 읽어보면 한편 에서, 에셔, 예셔, 으셔 앞에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국어에서 에셔, 예셔, 으셔가 주격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아하, 중세국어에서도 주격조사로 쓰인 경우가 있다고 확인이 되네요. 이들은 현대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봤죠?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학교가 주격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대국어의 에서가 주격조로 쓰일 때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적명사는 올 수 없다. 유적명사가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동물을 지칭하는 명사를 유적명사라고 합니다. 이걸 몰랐다면 공부를 해야겠죠. 무적명사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명사를 무적명사라고 합니다. 부사격조사에서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조사께 서가 붙은 깨서도 주격조사로 쓰인다. 깨서도 주격조사가 가능합니다. 깨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부사격조사 끼서는 끼서 역시 끼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하며 현대국어의 깨서로 이어졌다. 중세국어의 에서, 현대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국어의 끼서, 현대국어의 깨서는 높임의 유적명사 뒤에 나타난다. 아하, 그럼 깨서 앞에는 높임의 유적명사가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달리라 그랬으니까 에서 앞에는 높임의 유적명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정보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세국어의 에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 분명히 현대국어의 에는 지점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중세국어의 에는 뭐가 다를까? 아까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의가 현대국어의 에와 에서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아, 현대국어의 에서는 뭐였죠? 공간의 의미. 에는 지점. 즉, 중세국어의 에는 앞에 명사가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왜냐?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1번을 골랐으면 되는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이걸 확인하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헤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 2, 3, 4, 5번은 틀린 거를 확인하기가 엄청 까다로웠던 그런 함정카드 문제였어요. 즉 답을 제대로 골랐으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답을 이제 못 고르기 시작하면 이제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개미지옥형 문제. 와, 아주 아름다웠던 문제. 11, 12번 세트로 정말 놀라웠던 문제입니다. 2번 현대국어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솔직히 2번을 고른 친구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서울에서 에 둘 다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 얘는 무조건 아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중세국어의 에는 의와 달리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일단 의의 세트로 있었고 의에 붙어서 에서 예서 으셔가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를 보면 언제
주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가 아니라 전부 다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번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에셔는 에서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자, 우리 아까 에서가 되는 부분 여기였죠. 에서가 되는 부분에 결합한 건 무엇이었어요? 셔가 아니라 이서였습니다. 이셔. 셔가 아니라 이셔였기 때문에 셔가 아니라 이셔의 지점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땡. 5번 중세국어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했었죠. 유정명사가 오는 건 에서가 아니라 깨서였습니다. 에서 앞에는 높임의 유정명사가 오지 않았다 라는 걸 이 문장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다 틀렸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니까 한 번에 확인이 되지 시험장에서는 절대 이게 빠르게 체크가 안 됐던 어려웠던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을 놓쳤다 싶으면 1번을 놓쳤 학생들은 시간을 꽤 버려야만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대혼란이 이제 12번에서도 이어진 거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보기를 보면 현대국어의 예랑 중세국어의 예를 5가지 줬습니다. 1번을 보면 기억,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에서가 주격조사냐 이걸 확인하라는 건데 우리 에서가 분명히 여기서 주격조사로 쓰였다. 그거를 읽은 이 기억의 잔상이 남았던 거예요. 이걸 틀렸던 친구들은. 주격조사에서 맞지.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 이 문제는. 여기 그 지역에서가 진짜 주어로 쓰였느냐. 그걸 물어보는. 갑자기 문제의 의도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에서가 너가 주격조사인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문장을 분석하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발견됐다의 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럼 발견된 건 여기서 그 지역이 발견됐나요? 공룡 화석이 발견됐나요? 그 지역이 발견된 게 아니라 공룡 화석이 발견됐죠. 얘가 주격조사고 얘는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지점을 나타내는,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아니라고 딱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에서 주격조사 하고 바로 그냥 맞지 하고 넘어갔던 정말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오답률 3위 60% 넘게 오답률이 나왔던 꽤나 이제 정확하게 평가원의 의도에 걸려들었던 친구들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평가원의 의도는 무엇이냐? 너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 6월도 그랬고 9월도 계속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법, 작문, 문법을 풀 때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푸는 습관을 꼭 남은 시간 들여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능 고득점 위해서 말이죠. 2번을 보면 니은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의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군. 맞죠? 정부가 집단이죠. 그리고 에서가 붙어서 주격조사. 정부가 발표를 했죠. 1번과 2번이 다른 점. 그 지역이 발견된 게 아니고 화석이 발견됐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막 3번 높임의 유정명사인 할머니의 주격조사 깨서가 붙어. 유정명사 뭐라고요? 사람과 동물. 할머니 높였죠. 그래서 유정명사 깨서 확인. 4번 리얼 그 위에서는 그 위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군. 물건이라도 물건 하나라도 그 위에서 관청에서 그 위가 관청이라는 게 확인했고 관청이 다 빼앗았다. 주격조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미음 부처께서 맞죠? 부처 사람 높임의 유정명사인 깨서가 붙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대충 풀었던 친구들이 엄청나게 틀렸던 특이한 케이스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봐두고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13번은 의문 변동 문제였는데요. 항상 나오죠, 의문 변동.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봅시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보세요. 차르기, 안팎을, 너기, 끝을, 수배 이런 발음이 아니라 찰흘기, 안팎을, 넋이, 끝을, 수패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지 이유를 파악해서 하나씩 적용해 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면 1번 차르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되는데 차르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했습니다. 찰흑기가 된 이유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되면 이게 나온다는 건데 사실 반대로 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 발음, 오답 발음이 나오는데 안에서 나왔다. 이게 설명이 바뀌었죠, 지금. 둘이 설명이 바뀌어서 땡. 헷갈릴만 했죠, 이것도. 시간 없는데 막 이렇게 써져 있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날 만한 문제였고, 특히 이 차르기 발음이 저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찰흙이라고 발음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찰흙이. 보통은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안팎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되는데 안팎글, 이제 잘못된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다. 그렇죠. 쌍기역이 기역이 되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을 해버려서 안팎글이라는 발음이 나와버렸다. 정확한 오답 분석이 돼서 2번 하고 딱 넘어갔으면 되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 3번 넋이, 이제 넋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왜 넋이라고 발음을 할까 사람들이. 뭐겠어요? 음절의 끝소리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 네, 자음군 단순화를 해야 되죠. 저렇게 나오려면 발음이. 그래서 시옷을 날려버리고 연음을 해야 넋이라는 발음이 나오겠죠. 땡. 끝을이 왜 나올까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끝을은 이제 축약이 나와야 거센 소리 대기가 돼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국외음화. 네, 국외음화가 연음을 하고 국외음화가 아니라 국외음화를 그냥 바로 적용해야 끝을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설명이 없었죠. 땡. 연음을 하고가 아니에요. 연음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냥 국외음화 하면 그냥 바로 되는 건데 말이 안 됐죠. 그리고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국외음화는 언제 일어나요? 이랑 반모음 2 계열 친구들하고만 붙을 때 나오는데 그거를 몰랐던 친구들은 디귿, 지읒, 치읒, 국외음화 했다가 4번 고르는 친구들 없어야겠죠. 당연히 국외음화는 이랑 반모음 2랑 할 때만 나옵니다. 5번 수패는 거센 소리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해야 되는데 거센 소리 대기를 적용하면 비읍이 나올 수가 없죠. 거센 소리 대기는 피읍, 키읔, 티귿 이런 것인데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나머지 보기들은 좀 황당할 정도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번. 네, 이번에 오답률 1위를 차지한 문제입니다. 우리 78%의 학생들이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문제였는지 안 어려운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붙과 어근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잡과 접사 희로 나뉜다. 네, 이 희리기 우구추.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눴을 때 나눠진 두 요소를 각각 지적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많이 들었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고 한다. 네, 이게 이제 합성어랑 파생어의 기본 개념이죠. 잘 모를까봐 이제 친절하게 다시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3개로도 나올 수 있다. 어근, 어근, 접사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어간, 즉 어근, 어근이 먼저 나와주면 그건 합성어고 어근, 접사가 나와버리면 그건 파생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력이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딱 이렇게 예시까지 틀어주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모두 충족하는 예시를 단어를 골라달라 이렇게 한 거였는데 우리 친구 학생들이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1번 내리가 어근입니다. 그리고 치다.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어근. 그러면 였다 이거를 이제 접사로 헷갈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였다는 네, 접사가 아닙니다. 어미예요, 어미. 그래서 1번은 두 개. 3번이 기억이 안 돼요. 탈락. 2번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다. 자, 떠넘기다는 뭐가 이제 결합이 된 거냐.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막히는 거야. 둘이 뭐가 합친 거예요? 그게 안 나오죠. 나는 그냥 떠넘기다가 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두 단어였다니. 어떻게 결합이 된 거냐면 뜨다. 이 뜨다의 뜨랑 넘다의 이제 넘기다 이렇게 두 개 결합된 건데 그럼 두 개 아니에요? 아니죠. 아직 넘다가 이제 다 안 됐어요. 넘기다의 원형은 넘다죠. 즉 넘이랑 이희리기 사동 접미사 기가 붙어있는 뜨넘기 3개 기억 됐어요. 그리고 먼저 뜨다랑 넘다 어근이 결합한 거 그래서 2번이 맞다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어떻게 결합되느냐 어근을 원형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평가한 이제 좀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였어요. 이렇게까지 어근 구별하라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파생어 합성어 문제 형태로 어근 접사 이렇게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합성어 어근 이걸 잘 기억해 두라 라는 평가안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3번 헛돌았다. 자, 이거는 뭐 많이 안 헷갈렸을 거예요. 헛이랑 돌다 두 개. 근데 접사랑 헛이 접사 헛 네. 헛은 동사 그러니까 용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접사 헛돌다 접사랑 어근이 붙은 파생어입니다. 탈락 2개. 오간다 오다 가다 어근이 붙은 합성어고요. 네, 2개밖에 없어서 탈락. 짖다 밟다 짖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왕왕 그 짖다는 지읒 발음이고 요 짖은 접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3개가 맞는데 얘는 접사랑 어근이 붙은 케이스가 먼저 와서 니은이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답이 안 됐던 케이스. 오답을 5번으로 제일 많이 했었죠.
있다가 너무 뻔하게 보이고, 이희리기 너무 자주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 나의 희망 5번 했다가 틀렸던 친구들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였어요. 어근을 구별해야 되고 접사도 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약간의 고난도 지식을 요구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접사만 외워두면 됩니다. 접사만 싹 확인해둬가지고 접두사랑 접미사가 무엇이 있는가 한 번쯤 확인해두면 좋은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항상 좀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는 문장, 암기 문장.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문장은 혼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혼문장을 활용해 조건에 해당하는 견문장을 만들어보자. 자, 자료가 이제 한 문장씩 주어 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대등하게. 네 가지는 아는 문장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그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조건에 맞게 암기 문장, 아는 문장이 설정되었는가 확인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동생은, 자, 그럼 암기 문장, 아는 문장 어떻게 판단한다? 용언을 찾으면 됩니다. 용언을 찾으면, 게다가 이게 왜 좀 쉬웠냐? 원래 문장을 위에 써줬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원래 문장을 떠올릴 필요가 없이 그냥 위에서 찾으면 됐던 간단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용언만 찾으면 매우 간단. 자, 용언을 1번 문장 찾아보면 먹었다, 춥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춥다에 관련된 건 날씨가 춥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인지 확인할 때 끝에를 보라고 그러죠. 용언이 어떻게 활용됐는가. 추운, 니은이 붙었죠. 니은이 붙으면 뭐다? 니은이 붙으면 관형절이다.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빡빡빡 외우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에 되어 있죠. 기억은 뭐예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바로 끝.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날씨라는 이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었는데 명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표기해서 틀렸고요. 2번 얼음을 먹는, 똑같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추위와 상관없이,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상관없이 뭐예요? 부사절 딱 확인할 수 있고, 형은 동생의 날씨가 춥다. 고가 나타나면 뭐다? 고는 바로 인형절. 고 인형절 딱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 미음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형은 물을 마셨지만, 주어랑 용언이 딱딱 두 번 나오면서 만으로 이어졌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딱 확인할 수가 있었던, 암기 문장, 아는 문장 치고 난이도가 낮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의문 변동, 중세국어, 암기 문장, 아는 문장, 그리고 조금 어렵게 자주 안 나왔던 패턴으로 하나. 패턴을 정확히 지켜줬고, 이번에 주의할 점은 뭐다?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점.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12번 같이 틀려버릴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뭐다? 의문 변동, 암기 문장, 아는 문장,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합성어, 파생어, 요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줘야 문법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